사전 투표율이 35% 이상이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건 전망이니까요. 근데 30% 미만이 됐다, 사전 투표가.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좀 지난 선거보다 낮아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는 30입니까? 35%입니까? 30입니다. 각 당에서 후보를 결정을 했지만 실은 유심히 들어보다 보면 그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후보 하나하나에 대한 언행을 두고서 검증을 하는 그 처리를 거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막말 말 실수가 계속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국민의힘은 경합 우세와 우세 지역이 85곳, 민주당은 경합 우세와 우세가 150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배 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그런 판세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얼마나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명확하게 콕 집어서 결정을 할 수는, 확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요. 네. 3월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파장으로 기세를 잡아가던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의대 정원 피로감, 이런 부분이 이제 겹치면서 3월 중하순부터는 또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죠. 네.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국면. 대체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십니다만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판세 분석을 한 결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네.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대체로 지역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앞서가고, 공식 선거 운동이 바로 이제 3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죠. 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민주당이 좀 주춤하고 국민의힘이 반등한다는 판세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희 소장님, 한국 리서치와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면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설문에서 민주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선거 흐름이 오는 10일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또 변수가 생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볼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 두 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네. 그 보기에 보면은 조국혁신당 4%가 있고요, 진보당 1%,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진보당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 비율을 여기다가 넣는다면, 민주당이 합한다면은 민주당의 우위는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볼 때 이 지역구 투표에서의 민주당 우위는 네. 취소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가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두 분께 제가 여쭙습니다. 배 수장님은 어떤 겁니까? 투표일입니다. 정치 현안 외에 지금 선거의 마지막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오는 또 5일, 6일인가요? 사전 투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10일 날 본선거일 날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2016년에 민주당이 123석, 또 새누리당이 122석을 할 때의 투표율이 58%였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80석을 쓸어갔던 민주당 압승의 결과 때는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네. 지금도 선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40대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또 점치거든요. 우리 바로 사전 투표가 토요일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 우리 MBN 시사 스페셜을 만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난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6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은 세대 투표율이 얼마나 돼야 민주당이 유리하냐. 사전 투표율이 35% 이상이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건 전망이니까요. 근데 30% 미만이 됐다, 사전 투표가.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좀 지난 선거보다 낮아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는 30입니까? 35%입니까? 30입니다. 30%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준으로 중간은 보신다. 조금 공백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35%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35% 이상.
국민의힘은 30% 미만이 될 때 각자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홍영시 소장님은 어떤 점을 주목합니까? 여전히 막말이나 말실수라고 봅니다. 네. 막말이나 말실수를 하게 되는 거는 보면은 한편에서는 자만 이기고 있다는 데 대한 자만 방심, 또 한편에서는 조바심에서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각 당에서 후보를 결정을 했지만 실은 유심히 들어보다 보면은 그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후보 하나하나에 대한 언행을 두고서 검증을 하는 그 처리를 거두지 않을 겁니다. 배 소장님, 예.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사기관마다 나오는 수치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리할지라도 후보 경쟁력에서 상당히 이광재 후보가 쫓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지역구로 분석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후후. 근데 이제 개인 후보별로 보면 한 45%가 양대 정당은 지금 대체로 자기가 가져가야 될 지지율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그러면은 이광재 후보는 자기가 가져갈 만한 걸 가져간 그런 결과도 있고, 이 화면은 또 저는 다른 조사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 방식의 차이, 자동응답이냐 또 전화 면접이냐, 그것만 이유일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하다 보니까 세대별 정치 성향 표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대별 정치, 그러니까 40대에서 가령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이 정치 성향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쏠림 현상인데, 워낙 이 지역에 또 각 박빙 지역에 네. 관심 지역에 조사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느 조사할 때는 어느 쪽의 정치 성향이나 지지층들이 좀 많이 몰리는 네. 일종의 쏠림 현상도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추세를 보시는 게 조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느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냐, 같은 조사인데도 들쭉날쭉 좀 오르락 내리락 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영시 소장님, 서울 용산구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또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모습인데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과 메타보이스에서는 강태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PMI에서는 권영세 후보가 앞선 모습인데, 4년 만에 리턴 매치 남은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없어도 크게 앞서는 편은 아니에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지역은 배 소장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지역에서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전국 평균 투표율이 있고 각 선거구별로 그 투표율이 상이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지역구마다 많이 달라요. 그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지역구마다 공천 과정에서 그 후보자들의 특성, 위상에 따라서 지역의 결집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전에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 진영 다 투표율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예. 김태우, 김두관 전직 경남지사 매치로 관심이 있는 경남 양산을 여론을 보면요, 여러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판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뭐로 보십니까? 후광 효과입니다. 네. 물론 이제 투표율 중요하고 세대별로 어떻게 투표가 되는지, 이 지역에서도 대체로 부산도 그렇고 경남의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 40대의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건 결국 투표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건데, 지금 보면 대체로 이 투김 대전입니다. 양산을 해서 김두관 후보는 제가 45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45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화면 차례로 보실 겁니다. 자, 김두관 후보가 47.2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다른 조사 결과도 보면 45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9니까 45를 넘어버렸어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까지 보시면 자, 47대 이 조사는 그래도 김태호 후보자가
45%까지 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 지지율을 김두관 후보, DK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TH는 못 가져가고 있다. 그럼 세 가지 기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정후후. 먼저 정당 지지율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쪽입니다. PK니까. 근데 후보 경쟁력을 보면 두 사람 다 막 막강해요. 네.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엉덩이를 탁 하고 쳐줄 수 있는 그 견인 효과, 후광 효과라고 그럽니다. 할로 이펙트가 필요한데 여기에 빠져나가던 민주당 지지를 탁 하고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 이 낙동강 벨트. 그래서 3월 초만 하더라도 김두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동강 벨트 다 죽었대. 큰일 났대. 그랬는데 지금 달라진 이유가 김태우 후보 TH를 툭 하고 쳐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안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지역의 네. 상황입니다. 홍현희 소장님, 그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 살펴보면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총선 전망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지역구 중에서 제일 많이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기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도 뭐 한 16%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났던 것이 한때 4% 내외까지도 좁혀졌다가 다시 또 이 격차가 좀 벌어지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추세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 조사 발표가 나왔으니까 특정 시기별로 지지율을 평균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제일 예측하기가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향후 변수는 인천, 특히 그 지역에는 기독교 그리고 뭐 다른 종교는 모르는데 기독교 우리나라 선교사가 거기에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가 굉장히 센 지역인데 종교적 표심이 대단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것이 샤이 보수를 꼽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을 펼치면서 샤이 보수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얘기입니까?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죠. 네. 그래도 샤이 보수가 투표소로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민의힘을 보수니까 찍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덜썩덜썩거리는 그런 샤이 보수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30대, 40대, 50대인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연령대지만 보수층이에요. 또 더군다나 자영업층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주부층의 일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는 그냥 갈까 말까 할 때 엉덩이를 탁 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네. 내가 이거 보고 가는 거야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뭐가 되느냐는 그건 국민의힘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많이 쳐주네요. 네네. 홍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경남 양산 거제를 방문했습니다. 총선 지원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야당의 표심 결집 등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꽤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실제 이 공천 과정에서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범민주 잠재적 지지층을 놓고 본다면 반으로 나뉘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뉘어져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보이콧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세력들이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층들이 만약에 투표장이 안 나오면은 지역구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나온다면 지역구도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구 전체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비례대표도 지금 봐서는 뭐 비슷한 3분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인 이 PK 낙동강 벨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논란이 됐던 이중섭 호주 대사 2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네. 이중섭 대사 사태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표심 뭐 영향을 놓고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분분합니다. 근데 그듭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해보면 선거판의 결정적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 이유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게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이 이슈가 적어도 이 누적된 그 영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샤이 보수 이야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도 경쟁력을 후보자들이 키워가던 상황에서 주춤하게 된 게 뭐냐. 샤이 보수가 또 네.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도 보수, 자영업층, 50대 중후반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한동훈 뿜뿜 효과를 어느 정도 희석시켜 버렸다. 네. 가라앉게 만들었던 원인도 바로 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갤럽 조사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5%에 달했습니다.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각 당 유불리를 분석하던데요. 네. 역대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기면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유가 특히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 네. 30대, 40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총선 투표율이 대체로 60%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80석을 위성정당과 함께 가져갔던 민주당이 그때 4년 전에 투표율이 66.2%. 요거 하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를 보고서 이제 76.5고, 이번 10일 날 집계해 보면은 투표율이 총 76.5%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 투표층을 예상하는 조사에서 한 15에서 20을 빼면 대체로 실제 투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도 뭐 적게는 50%대 후반, 많게는 60%대 중반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결국은 40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소장님, 존 CNI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투표 의지가 높았다고 하던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이번 선거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심판론의 성격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평가 심판론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사기가 민주당 쪽에 공시를 취하는 쪽이 사기가 높아서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지난 21대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낮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한 지금의 수죠? 추세라면 한 65% 안팎 네. 정도. 홍 소장님은요? 저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수 있잖아 이래 봅니다. 네.